한 가지 숫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4. 자음 14개, 모음 10개. 단 24개의 글자. 그런데 이 24개의 글자로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가 만든 문자 중 가장 완벽에 가까운 문자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1997년 이 문자의 원리를 담은 책 한 권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유네스코가 문자 해설서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인류 역사에서 이것이 처음이자 지금까지도 유일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문맹 퇴치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수여되는 상의 이름에는 그 문자를 만든 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문자이기에? 도대체 어떤 왕이기에? 15세기 글을 안다는 것이 곧 권력이던 시대에 한 왕이 정반대의 선택을 합니다. 신하들의 강한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이 스스로 읽고 쓸 수 있는 문자를 직접 설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선택이 왜 600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제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의 진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문자 체계를 연구하는 언어학자 제임스 켈리입니다. 저는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 처음으로 한글이라는 문자를 접했습니다. 당시 저는 세계 각지의 문자 체계를 비교 분석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한 동료 교수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임스, 동아시아에 한번 가봐야 해. 거기 있는 문자 하나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문자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 거야. 저는 솔직히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문자 체계를 수십 년간 연구해온 제게 상식을 뒤집는 문자라는 말은 다소 과장처럼 들렸습니다. 세계에는 수백 가지 문자가 있고 저는 그중 많은 것들을 직접 연구해왔으니까요. 페니키아 문자에서 시작해 아랍어, 히브리어, 산스크리트어까지. 그 어떤 문자도 저를 진정으로 놀라게 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 도착해 처음으로 훈민정음 해례본의 복사본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문자 체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선언문이었습니다. 한 왕이 자신의 백성에게 말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글을 읽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만들겠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언어학자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말이죠.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들여다봐도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위해 새로운 문자를 창제한 사례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문자는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위로만 유통되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인물. 그가 살았던 15세기 조선. 그리고 그가 왜 어떻게 무엇을 위해 이 문자를 만들었는지. 그 연구는 결국 제 학문 인생에서 가장 긴 여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여정에서 발견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한 가지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흔히 한글을 이야기할 때 과학적인 문자라는 말을 가장 먼저 꺼냅니다. 물론 그 말은 사실입니다. 한글은 음성학적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언어학적으로도 놀라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전 세계 어느 강의실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종대왕이 이 문자를 만든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과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단지 백성이 글을 읽게 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마음 하나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용기 있는 선택이었는지.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그 시대의 세계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1400년대의 지구. 그곳에서 문자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시대의 백성을 위해 새 문자를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이었는지.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400년대.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의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터넷도 없고 신문도 없고 책도 극히 귀했던 시절입니다. 정보는 극소수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흘렀고 그 흐름의 통로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바로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문자를 배운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습니다. 저는 연구를 시작하면서 먼저 15세기 동아시아와 유럽의 문자 환경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시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은 단연 중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이 사용하던 문자가 바로 한자였습니다. 한자는 지금도 어렵기로 유명합니다만 15세기의 한자는 지금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복잡했습니다. 기본적인 일상 문서를 작성하려면 최소 2, 3천자를 알아야 했고 관리나 학자로서 활동하려면 5천자 이상을 완벽하게 익혀야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천 개의 글자를, 각각 획수도 다르고 의미도 다르고 발음도 다른 수천 개의 글자를
그것을 익히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당시 기록을 보면 선비들이 한자를 기초부터 익히는 데만 보통 10년 이상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어려서부터 전업으로 공부한 경우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평생 밭을 갈고 길쌈을 해야 하는 보통 백성에게 그런 시간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한자를 기본으로 하면서 거기에 히라가나와 카타카나를 더해 사용하는 복합적인 문자 체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한자와 가나 문자를 섞어 쓰는 방식은 외국인 연구자인 제가 보기에도 상당히 복잡한 구조였습니다. 어디에 한자를 쓰고 어디에 가나를 쓰는지 그 규칙만 익히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일본에서도 문자를 안다는 것은 귀족, 승려, 상인 계층의 특권에 가까웠습니다. 평범한 농민이 스스로 편지 한 장을 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유럽은 어떠했을까요? 15세기 유럽의 공식 문자 문화는 라틴어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성경도 라틴어로 쓰였고 법률 문서도 라틴어였으며 학문도 라틴어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라틴어는 이미 일상 언어가 아니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도 독일 사람도 영국 사람도 일상에서 라틴어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성직자와 학자들만의 언어였습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한 것이 1450년대였으니 바로 그 즈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유럽에서 성인 인구 가운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의 비율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전체 인구의 10%에서 20% 수준이었다고 추정됩니다. 그것도 도시 지역을 기준으로 한 수치입니다. 농촌으로 가면 그 비율은 훨씬 낮아졌습니다. 이처럼 15세기의 세계는 문자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거대한 벽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그 벽은 단순히 지식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적 위치의 차이였고 권리의 차이였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은 계약서를 쓸 수 있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역사를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후대에 남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글을 모르는 사람은 달랐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글로 호소할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땅을 빼앗아도 그 사실을 문서로 남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기록되지 않았고 기록되지 않은 것은 존재하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이 시대의 문자 불평등이 얼마나 깊은 것이었는지를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세종대왕이 내린 결단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더욱 또렷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벽을 허물기로 한 것이니까요. 저는 연구를 진행하면서 당시 조선 백성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사료를 뒤지고 당시 기록된 민원 문서들을 살펴보고 조선시대 연구자들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것들은 저를 오랫동안 마음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15세기 조선의 인구는 대략 500만에서 700만 명 사이로 추정됩니다. 그 가운데 한자를 읽고 쓸 수 있었던 사람은 얼마나 됐을까요? 연구자마다 추정이 다르긴 하지만 대체로 전체 인구의 3에서 5% 안팎이라는 것이 학계의 공통된 시각입니다. 많아야 10명 중 1명. 그것도 주로 남성의, 주로 양반 계층에 집중된 숫자였습니다.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 즉 농민, 장인, 여성, 노비들은 사실상 문자와 완전히 단절된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어떠했을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땅을 가진 양반이 소장농에게 불리한 조건을 들이밀었을 때 그 소장농은 계약서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읽을 수 없으니까요. 그저 관행이 이렇다는 말을 믿고 도장을 찍거나 손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 관아에 가도 자신의 억울함을 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을 구해야 했고 그 사람에게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데도 돈이 들었던 시절입니다. 가족의 죽음을 기록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습니다. 당시 양반 집안은 족보를 만들고 제문을 짓고 묘비를 세웠습니다. 그 모든 것이 글자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글을 모르는 백성의 죽음은 아무데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살았다는 사실, 사랑했다는 사실, 고생했다는 사실. 그것들은 글로 남겨지지 않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한국의 한 역사 연구자가 해준 말이 오랫동안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삶은 역사 속에서 2번 죽는 겁니다. 첫 번째는 몸이 죽는 것이고 두 번째는 흔적이 사라지는 것. 조선의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그렇게 2번 지워졌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생각을 기록할 수 없다는 것은 또 다른 무거움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생각합니다. 슬플 때 슬프다고, 억울할 때 억울하다고, 기쁠 때 기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 감정들을 어딘가에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일기일 수도 있고 편지일 수도 있고 시 한 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글을 모른다면 그 감정들은 모두 내 안에서만 머물다 사라집니다. 자식에게도 전하지 못하고 친구에게도 남기지 못하고 그 생각들은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채 사라집니다. 조선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그러했습니다. 자식을 향한 마음을 글로 남기지 못하고 그저 가슴에만 담아두었습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이후에야 비로소 한글로 쓴 편지, 이른바 언간이 등장했고
그 편지들 속에서 우리는 처음으로 보통 사람들의 실제 목소리를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어머니의 마음, 아내의 그리움, 딸의 눈물. 그것들이 기록으로 남을 수 있었던 것은 한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종대왕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백성의 삶을 외면하지 않은 왕이었습니다. 조선 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세종은 재위 기간 동안 민생에 관한 논의를 끊임없이 이어갔습니다. 세금 문제, 농업기술, 의료, 음악, 과학. 그 모든 분야에서 그는 백성이 더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집요하게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백성이 진정으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글자라는 사실을. 억울함을 말하고 생각을 기록하고 스스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그 능력.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그는 결심했습니다. 백성이 배울 수 있는 글자를, 누구나 쓸 수 있는 문자를 직접 만들기로. 저는 언어학자입니다. 직업상 저는 문자를 볼 때 보통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것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배우는데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글을 처음 분석했을 때 저는 그 설계 방식에서 매우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대부분의 문자는 오랜 시간에 걸쳐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입니다. 수백, 수천 년에 걸쳐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다듬어 온 것이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자에는 예외가 많고 불규칙이 많고 역사적 흔적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배우면 배울수록 예외 규칙이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하지만 한글은 달랐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기 쉽게 설계된 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의 중심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백성이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이 문자를 익힐 수 있는가? 먼저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글은 자음 14개와 모음 10개, 총 24개의 기본 글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24개만 알면 한글이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소리의 조합이 열립니다. 비교해 보십시오. 한자는 기본 글자만 수천 개입니다. 영어 알파벳은 26개지만 발음과 표기 사이의 괴리가 워낙 커서 GH가 어떤 단어에선 F 소리가 나고 어떤 단어에선 아예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불규칙성을 익히는 데만도 수년이 걸립니다. 그러나 한글은 글자와 소리의 관계가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쓰인 대로 읽히고 읽히는 대로 씁니다. 언어학 용어로는 표음성이 극히 높다고 표현합니다. 세계 어느 문자와 비교해도 이 점에서 한글은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글자의 생김새입니다. 저는 처음 한글 자음의 원리를 설명드렸을 때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글의 자음은 소리를 낼 때 입모양, 혀의 위치, 목구멍의 형태를 본떠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기역은 혀뿌리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을 본뜬 것이고 니은은 혀끝이 위친몸에 닿는 모양에서 나왔습니다. 미음은 두 입술이 붙은 모양이고 시옷은 이빨 모양에서 나왔습니다. 즉 한글의 자음은 단순히 외워야 하는 기호가 아닙니다. 내 몸이 실제로 소리를 만드는 과정을 그대로 그림으로 옮긴 것입니다. 글자를 보는 순간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문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방식입니다. 저의 동료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처음 배울 때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문자는 몸으로 배운다. 이해하면 외울 필요가 없다. 모음의 설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글 모음은 하늘, 땅, 사람 이 세 가지 기본 획에서 시작합니다. 하늘은 둥근 점, 땅은 수평선, 사람은 수직선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조합해 10개의 기본 모음이 만들어집니다. 구조가 단순하고 원리가 명확합니다. 그리고 이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한국어가 가진 거의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글로 조합 가능한 음절의 수는 총 11,112개에 달합니다. 24개의 기본 글자로 10,000개가 넘는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이 설계를 완성했을 때 그는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의 열쇠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문, 즉 지식과 기록과 표현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 수 있는 열쇠를. 그리고 그 열쇠는 누구의 손에도 쥐어질 수 있도록 가장 단순하고 가장 가벼운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오랫동안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언어학과 학부생들에게 세계 여러 문자 체계를 소개하는 수업이었는데 매 학기마다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한글을 전혀 모르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글 자모 24개와 기본 조합 원리만을 설명한 뒤 얼마 만에 간단한 단어를 읽을 수 있게 되는지 측정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결과는 매번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평균적으로 학생들은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기본 음절 조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미는 몰라도 소리는 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이틀 정도 반복 연습을 거치면 낯선 단어를 보고도 어렵지 않게 소리를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서양 언어학자들의 경험만이 아니라는 사실은 훈민정음이 처음 만들어지던 당시의 기록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이 책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하면서 함께 펴낸 해설서입니다. 이 책 안에는 당시 집현전 학자들이 쓴 서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아침에 배우면 저녁에 능히 쓸 수 있고 어리석은 사람도 열흘이면 좋게 익힌다. 저는 이 문장을 처음 읽었을 때 솔직히 과장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언어학자로서 어떤 문자책에든 어느 정도의 학습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수업 실험을 거치면서 저는 그 문장이 결코 허언이 아니라는 것을 몸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시작해 저녁에 쓸 수 있다는 표현은 문자 역사 전체를 통틀어도 이것 하나뿐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글은 외워야 하는 기호가 아닙니다.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구조입니다.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라는 세 가지 기본 원리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에 더해 한글의 음절 구조도 배움을 쉽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해 하나의 음절 덩어리를 이룹니다. 예를 들어 한이라는 글자는 히읗자음, 아모음, 니은 받침이 하나의 사각형 안에 모여 있습니다. 이 조합 방식은 매우 직관적이어서 원리를 한 번만 이해하면 처음 보는 음절도 스스로 조합해 읽을 수 있습니다. 한자처럼 글자 하나하나를 통째로 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세종대왕이 단순히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문자를 배우는 과정 자체를 설계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즉 한글은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처음부터 교육을 전제로 설계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가장 안전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바닥을 부드럽게 깔아놓은 것과 같은 배려였습니다. 세종은 글자를 만드는 동시에 그 글자를 누가 어떻게 얼마나 빨리 배울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문자해설서이자 교육서로 기능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글자의 원리를 설명하는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가장 쉽게 익힐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침서였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비교가 떠올랐습니다. 서양에서 알파벳이 처음 정착하는 데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페니키아 문자에서 그리스 문자로, 그리스 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조금씩 다듬어온 결과물입니다. 그러나 한글은 달랐습니다. 세종 스스로 혹은 그가 이끈 집현전 학자들과 함께 설계도를 그리고 완성본을 내놓았습니다. 자연 발생이 아닌 의도적 창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창제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누구나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를 만드는 것. 그 목표는 정확하게 달성되었습니다. 그것이 6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연구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결론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도 처음부터 박수를 받으며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로 결심했을 때 그 곁에 있던 사람들 중 상당수는 찬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저는 조선 왕조실록을 꼼꼼히 읽으면서 그 반대의 목소리들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확인했습니다. 반대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조선 최고의 지식인 집단이었던 집현전의 일부 학자들, 그리고 조정의 고위 신하들까지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강경하게 반대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집현전 부제학이었던 최만리였습니다. 1444년 최만리는 동료 학자 6명과 함께 세종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그 상소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중국의 한자를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드는 것은 중화 문명의 등을 돌리는 행위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섬기는 관계였고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영향을 깊이 받고 있었습니다. 최만리의 눈에 새 문자 창제는 그 질서를 흔드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둘째, 백성이 그를 알게 되면 사회 질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였습니다. 말은 좀 더 완곡하게 표현되었지만 핵심은 그것이었습니다. 지식을 가진 백성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할 것이고 그러면 기존의 신분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이 상소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역설을 발견했습니다. 그 반대의 논리 속에 세종이 한글을 만든 이유가 오히려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하들이 두려워한 것, 바로 그것이 세종이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백성이 스스로 읽고 쓰고 생각을 펼치는 세상. 세종은 그 상소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실록의 기록은 간결하지만 인상적입니다. 세종은 최만리 일행을 불러 직접 논쟁을 벌였고 결국 그들 중 일부를 잠시 구금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왕으로서 이례적으로 강한 반응이었습니다. 세종은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일 언문으로 이두를 번역한다면 백성이 모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너희는 소리도 없이 앉아서 그것이 나쁘다고만 하는구나. 이 말에는 세종의 답답함과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반대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백성을 위한 진정한 우려가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려는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는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한글이 만들어지던 그 순간 세종의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것. 한자를 계속 공식 문자로 쓰고 지식은 소수 엘리트에게만 허용하는 것. 그것은 가장 안전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도 반발하지 않았을 것이고
세종의 왕권도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반대를 무릅쓰고 자신의 신념대로 밀고 나가는 것. 백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고 지식의 문턱을 낮추는 것. 그것은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기존 체제에 균열을 낼 수도 있었고 신하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세종은 두 번째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근거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글자를 권력의 도구가 아닌 백성의 권리로 보았습니다. 아는 자들이 모르는 자들을 지배하는 수단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열쇠로 보았습니다. 최만리의 반대가 역사에 남긴 것이 있다면 아이러니하게도 세종의 뜻이 얼마나 혁명적인 것이었는지를 더 선명하게 드러내준다는 점일 것입니다. 기득권이 두려워했을 만큼 세종의 선택은 진짜 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조선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등장한 모든 문자가 살아남지는 않습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오랫동안 사라진 문자들을 추적해왔습니다. 한때 광대한 제국에서 쓰이던 문자가 그 제국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경우, 종교의 쇠퇴와 함께 차취를 감춘 문자, 전쟁 혹은 식민지배로 인해 강제로 지워진 문자들까지. 문자의 역사는 생존과 소멸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문자들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 문자가 쉬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쉬운 문자는 많은 사람의 입과 손에 스며들고 그렇게 깊이 스며든 문자는 외부의 압력에도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글의 역사는 그 사실을 가장 극적으로 증명하는 사례였습니다. 훈민정음이 반포된 것은 1446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역사는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반포 이후에도 조정의 공식 문서는 여전히 한자로 작성되었습니다. 과거 시험도 한자로 치러졌습니다. 한글은 오랫동안 언문, 즉 상스러운 글자라는 낮은 평가를 받으며 주로 여성과 낮은 신분의 사람들이 쓰는 문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한글은 처음부터 핍박 속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끊임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양반가의 부인들이 한글로 편지를 썼고 어머니들이 자식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불교 경전이 한글로 번역되었고 소설이 한글로 씌어졌습니다. 글을 몰랐던 사람들이 처음으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시험은 일제강점기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로 삼은 뒤 조선어 교육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한국어 수업이 없어졌고 공식 문서는 일본어로 작성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조선의 이름도 말도 글자도 지워지려 했습니다. 그 시절 한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조선어학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한글 맞춤법을 정리하고 사전을 편찬하려 했습니다. 1942년 일제는 이 활동을 독립운동으로 규정하며 조선어학회 회원 33명을 검거했습니다. 그중 2명은 옥중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지키려 한 것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언어였고 기억이었고 한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이 역사를 공부하면서 한글이 가진 또 다른 힘을 발견했습니다. 한글이 끝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그것이 워낙 배우기 쉬운 문자였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금지해도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학교가 없어도 방 한 칸에서 전달될 수 있었습니다. 복잡한 문자는 억압받으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쉬운 문자는 억압받을수록 더 깊이 민중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세종이 만든 쉬움이 결국 한글을 지킨 것이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글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글을 공식 문자로 채택했고 교육을 통해 전 국민이 한글을 배웠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문해율은 놀라운 속도로 높아졌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인 문해율은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경제 발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세종이 설계한 문자가 수백 년의 시간을 견디고 마침내 그 진가를 발휘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한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배우기 어려운 언어를 가진 나라들, 문자 없이 소리만 있는 소수 민족들이 한글을 자신들의 언어를 표기하는 문자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종이 바랐던 것,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그 바람은 이제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십 개 나라의 문자 역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를 통해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문명은 위대한 건축물을 남기지 않습니다. 위대한 군대를 남기지도 않습니다. 위대한 문명이 남기는 것은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게 했는가 하는 질문의 흔적입니다. 그 기준으로 보면 세종대왕이 남긴 것은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대답 중 하나입니다. 15세기 동아시아의 여러 왕들은 무엇을 남겼습니까? 어떤 왕은 만리장성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어떤 왕은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영토를 넓혔습니다. 어떤 왕은 화려한 궁궐을 짓고 자신의 권위를 돌 위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분명 역사 속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종은 달랐습니다. 그는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돌에 새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백성의 손에 글자를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600년이 지난 지금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문자적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세계가 놀랐습니다. 1997년 유네스코는 훈민정음 헤레본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했습니다. 유네스코가 한 문자의 원리를 설명한 책을 세계 기록 유산으로 지정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결정의 배경에는 단순히 문자의 우수성만이 아니라 그 문자를 만든 정신에 대한 인류 공동의 경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는 1989년부터 세종대왕 문해상을 제정해 전 세계 문명 퇴치에 공헌한 개인과 단체에게 매년 시상하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의 이름이 전 세계 문명 퇴치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만이 해낸 기적입니다. 어떤 나라의 왕도 어떤 나라의 지도자도 이런 방식으로 세계적 유산이 된 사례는 없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강의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이름이 죽은 뒤 600년 후에도 불릴 것이라고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것도 전 세계가 배움의 이름으로 부른다면? 하지만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세종대왕이 위대한 것은 그가 역사의 이름을 남기려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실록의 기록 어디에도 그는 후대에 칭송받기 위해 한글을 만들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지금 이 백성이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말을 글로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 순수했기 때문에 오히려 600년을 살아남은 것이 아닐까요? 저는 한글을 연구하는 내내 한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왔습니다. 1443년의 어느 날 세종이 창문 너머로 바깥을 바라보는 장면입니다. 궁궐 밖으로는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농부, 억울함을 말 못하는 아낙네, 자신의 이름조차 쓸 수 없는 아이들. 그 풍경을 보며 세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기록은 그의 내면을 직접 전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내린 결정이 그의 마음을 대신 전해줍니다. 그는 그들에게 목소리를 주기로 했습니다. 글자라는 이름의 목소리를. 저는 영국에서 태어나 수십 년간 언어를 연구했습니다. 세계의 수백 가지 문자를 분석하고 그 역사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구를 통해 한 가지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문자적 발명은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입니다. 그것은 가장 쉬운 문자여서가 아닙니다. 가장 과학적인 문자여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문자를 만든 사람의 마음이 가장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장면을 떠올립니다. 몇 해 전 한국에 머물던 중 작은 도서관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할머니 한 분이 혼자 앉아 책을 읽고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으며 입술을 조금씩 움직이며 천천히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가 손가락으로 짚어 읽던 그 글자 하나하나의 뒤에 600년 전 한왕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 여러분은 무엇을 읽으셨습니까?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을 수도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보내온 문자를 읽으셨을 수도 있고 오래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 우리가 글을 읽고 글을 쓰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유. 그 시작에는 단 한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백성이 말하고 싶어도 글이 없어 뜻을 펴지 못한다. 그 마음 하나가 훈민정음을 만들었고 한글을 낳았고 오늘의 우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영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한글에 대한 연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면 할수록 한 가지 사실이 점점 더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한글이 위대한 이유는 그것이 완벽한 문자여서가 아닙니다. 물론 구조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탁월한 문자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글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향한 문자였습니다. 왕이 백성을 향해, 지식이 가진 자에서 가지지 못한 자를 향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려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문자. 그것이 한글의 본질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문자는 없습니다. 만든 사람이 분명하고 만든 날이 분명하고 만든 이유가 분명한 문자. 그리고 그 이유가 권력도 종교도 아닌 오직 백성에 대한 사랑이었던 문자. 그것이 바로 한글이고 그 문자를 매일 쓰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랑의 결실입니다. 저는 연구자로서 수십 년간 세계의 문자를 탐구했지만 한글 앞에 서면 언제나 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경이로움. 그리고 부러움. 이렇게 아름다운 문자를 가진 민족으로 태어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저는 오직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내면서 저는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한글 한 글자를 천천히 들여다보십시오. 자음 하나 모음 하나. 그 단순한 선들 속에 담긴 이야기를 느껴보십시오. 누군가 나를 위해 만들어준 것. 내가 말할 수 있도록, 내가 기록할 수 있도록,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세상에 남길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그 글자가 지금도 우리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한글을 배웠던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어머니의 무릎 위에서였는지, 선생님의 칠판 앞에서였는지, 아니면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처음으로 글자가 눈에 들어오던 그 순간이었는지. 그 기억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가 세종대왕이 바랐던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글을 읽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를 이어주는 세상.
그 세상은 이미 여러분 덕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세상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